안녕하세요. 2016-0012 강주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주디스 리츠 해리스의 양육 가설입니다. 이 책은 아이의 성장과 성격 형성을 바라보는 익숙한 관점을 다시 검토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의 성격을 부모의 양육 방식과 연결해서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다정하면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라고, 부모가 엄격하면 아이가 위축되며, 부모가 무관심하면 아이에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어요. 아이는 어릴 때 부모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부모에게서 언어와 생활 습관, 규칙을 배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이의 현재 모습이나 성인이 된 뒤의 성격을 설명할 때도 부모의 역할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양육가설이라는 이 책은 이 전제부터 다시 묻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성격을 장기적으로 결정한다는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성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지, 부모의 양육 방식 차이가 아이의 성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여기에서 시작해요. 아이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해리스는 유전, 또래 집단, 사회적 맥락이 아이의 성장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가 집 밖에서 만나는 또래 집단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양육가설이 어떤 논리로 기존의 양육관을 비판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 제목, 양육가설이라는 말부터 봐야 합니다. 양육가설이라는 말은 아이의 성격과 행동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믿음인데요.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엄격했는지, 얼마나 애정을 주었는지가 아이의 성격을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이 믿음은 오랫동안 교육, 심리학, 육아 담론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태도나 가정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부모가 잘 키웠다는 말이 따라왔죠. 헤이스는 이런 설명이 충분한 근거 없이 너무 넓게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장기적인 성격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검증되어야 할 가설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성격을 결정하는가? 이 질문은 좀 고민해 볼 만한데요.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치며 정서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아이의 성격 전체를 부모가 형성하는 뜻은 아니겠죠. 해리스가 비판하는 지점은 부모의 존재 가치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의 성격을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행동 유전학 연구입니다. 행동 유전학 이는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연구합니다. 여기에는 쌍둥이 연구, 입양아 연구, 형제자매 비교 연구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유전은 성격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고 그 기질은 성장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향성, 신경성, 충동성, 활동성 같은 성향은 일정 부분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자매가 생각보다 많이 닮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도 같고, 집도 같고, 생활 조건도 상당 부분 공유하는데요. 그런데 성격은 크게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은 공유된 가정 환경이 아이들을 비슷하게 만드는 힘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형제자매 사이의 차이는 공유되지 않은 환경에서 많이 생깁니다. 공유되지 않는 환경이란 같은 집에서 자라도 각자 다르게 경험하는 환경을 말하는데요. 서로 다른 친구 관계, 교실에서의 위치, 선생님과의 관계, 우연한 사건, 형제자매 안에서의 역할 차이 등등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분은 책 전체에서 중요해요. 가정 환경은 아이들이 함께 경험하는 부분이 많지만 아이의 삶에는 각자 따로 경험하는 세계도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해리스는 이 개별적인 환경, 특히 또래 집단 안에서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형제자매 문제는 양육가설을 흔드는 핵심 사례인데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성격을 크게 결정한다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서로 비슷해야 합니다. 아니, 물론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정이 공유된 만큼 성격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데요.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한 아이는 조용하고요, 한 아이는 활발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잘 맞추지만 다른 아이는 계속 부딪히기도 하죠. 한 아이는 규칙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른 아이는 같은 규칙을 억압으로도 느낍니다. 이 차이를 모두 부모의 양육 방식으로 설명하려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모가 첫째와 둘째를 다르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는 아이마다 다르게 반응하죠. 하지만 그 차이도 일방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기질이 부모의 반응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예민한 아이를 대할 때 부모는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고집이 강한 아이를 대할 때는 부모는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순한 아이를 대할 때 부모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덜 통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러면 겉으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성격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기질이 부모의 반응을 끌어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리스는 이 부분에서 인과관계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행동과 아이의 성격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도 부모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은 또래 집단의 영향인데요. 해리스는 아이가 집 안에서만 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이는 학교, 친구 관계, 놀이 집단,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배우고 집단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식을 익힙니다. 부모는 집 안의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아이가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어떤 기준을 따를지는 부모가 직접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또래 집단은 매우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지가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는 또래 집단 안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죠. 자신이 조용한 사람인지, 웃긴 사람인지, 이런 수많은 자신의 역할들을 또래 관계 안에서 확인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더라도 아이가 실제로 매일 평가받는 공간은 집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평가가 아이에게 강한 영향을 줍니다. 해리스가 보기에 아이들은 부모의 세계에 적용하는 동시에 또래의 세계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회적 성격은 또래 세계에서 형성되는 부분이 큽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아이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부모가 보는 아이의 모습은 아이 전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집에서와 학교에서 다르게 행동하지요. 가족 앞에서의 태도와 친구 앞에서의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 앞에서의 태도는 교사 앞에서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니까요. 저는 어떤 집단에서는 말수가 적지만 어떤 집단에서 적극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능적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경쟁적일 수는 있죠. 해리스는 이 점을 통해서 부모의 영향이 특정 맥락에 머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집 안에서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또래 집단 안에서, 가정이 아닌 다른 집단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집에서 예의 바른 아이가 또래 집단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고 보장할 수 없듯이요. 집에서 부모의 기대에 맞추던 아이가 학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그 행동이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집 안의 양육 방식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속한 집단의 규칙과 그 분위기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양육가설의 주장인 것입니다. 책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부모와 아이의 유사성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아이가 닮은 모습을 보면 그것을 양육의 결과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아이도 불안하면 부모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독서를 좋아하고 아이도 독서를 좋아하면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아이는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닮은 이유가 양육 때문인지 유전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책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특징과 아이의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고 해서 유전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이 그 특징을 만들었다고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기질은 부모와 비슷할 수 있고요. 아이의 기질이 부모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부모의 태도와 아이의 성격은 서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이 점은 양육 연구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가 아이를 자주 칭찬하고 아이가 자신감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 관계를 곧바로 부모의 칭찬이 아이의 자신감을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감이 높고 반응이 좋은 아이가 부모의 칭찬을 더 많이 끌어낸 걸 수도 있잖아요. 해리스는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양육 연구의 해석을 비판합니다. 부모의 행동과 아이의 특징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육 가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해리스는 그렇다고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임은 동의를 하죠. 아이는 부모에게서 보호를 받고 생활의 기반을 얻고 가족 안에서 정서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어린 시기에는 부모의 돌봄이 생존과 직결되죠. 다만 해리스는 그냥 부모의 영향 범위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가 집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규칙 안에서 지내는지, 어떤 정서적 분위기를 접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아이의 사회적 성격이 집 밖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특정한 가치를 말해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또래 집단 안에서 그 가치를 유지할지는 그 집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모를 아이의 성격을 만드는 중심 원인으로 놓는 설명은 부족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유전, 또래 집단, 학교, 사회적 위치, 개별 경험 같은 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부모의 역할을 없애는 책은 아니지만 부모의 역할을 과도하게 설명에 중심해주는 관점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기존의 양육관과 크게 다른 지점은 책임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양육가설이 강할수록 아이의 결과는 부모의 책임처럼 여겨집니다. 아이가 성공하면 부모가 잘 키운 결과가 되고요. 아이가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잘못한 결과처럼 해석하죠. 이런 관점은 설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의 문제를 부모의 양육으로만 설명하게 되면 또래 집단의 압력이나 학교 문화, 사회적 환경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이 개인의 기질이나 우연한 경험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겠죠. 부모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자라는 순간 그것은 곧 부모의 실패가 됩니다. 해리스는 이런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이의 성장 결과를 부모의 성적표처럼 보는 관점은 인간의 발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한 가지 관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이는 집 밖의 집단 안에서 자신을 조정하고 만들어가니까요. 또래 집단의 영향은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자기 위치를 배우는 과정과 관련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비교와 분류를 경험하는데요. 누가 인기가 있는지, 누가 무시당하는지, 어떤 행동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행동들이 배제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부모가 가르친 규칙과 또래 집단의 규칙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옳다고 배운 행동이 또래 집단 안에서는 어색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반대로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이 또래 집단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는 아이들이 또래 집단의 기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또래 집단이 아이의 현재 사회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듯이 아이도 또래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의식합니다. 이 위치는 아이의 행동 방식과 자기 이해에 영향을 주죠. 따라서 아이의 성격을 설명할 때 부모와의 관계만 보면 부족합니다. 아이가 속한 집단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봐야 합니다. 이 책은 양육 연구의 해석 방식에도 문제를 제시하는데요. 많은 양육 연구는 부모의 태도와 아이의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원인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양육이 아이의 성격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성격이 부모의 양육 방식을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공유하는 유전적 성향이 둘 사이의 유사성을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밖의 환경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부모의 영향력을 크게 해석해온 흐름을 비판합니다. 이 지점에서 양육가설은 양육에 대한 상식만이 아니라 연구 해석의 습관도 문제 삼는 것이죠.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관련성을 곧바로 원인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책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해리스의 주장은 부모의 책임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폭력, 학대, 방임, 심각한 불안정은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부모의 영향이 작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해리스가 주로 겨냥하는 대상은 평범한 범위 안에서의 양육 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모가 조금 더 엄격했는지, 조금 더 허용적이었는지, 칭찬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같은 차이가 아이의 성격을 장기적으로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기본적인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문제, 평범한 양육 방식의 차이가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 이 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한 삶의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성격을 원하는 모습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책의 논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유전적 기질이 성격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자매가 서로 많이 다르다는 사실은 공유된 과정 환경의 설명력을 제한합니다. 셋째, 아이의 기질은 거꾸로 부모의 양육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만드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넷째, 아이는 또래 집단 안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친구 관계와 집단의 기준은 음, 아이의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아이의 행동은 맥락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집에서의 행동과 학교에서의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사성을 모두 양육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 상호작용, 외부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6가지가 양육가설의 핵심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여요. 아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왜 부모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 물론 부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만 보면 아이가 살아가는 세계가 좁아지는 것이죠. 아이는 가족 안에서 자라지만 가족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집단의 기준을 배우고 자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아이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이 넓은 세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만으로 이 아이를 설명하면 유전과 또래 집단과 사회적 환경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처럼 해리스는 부모 중심의 설명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중요해도 아이의 발달을 전부 설명하는 열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양육가설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관점은 아이를 부모의 결과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만든 작품이 아니죠. 부모의 말과 태도에만 반응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아이는 타고난 기질을 갖고 태어나고 집 밖의 세계를 경험하며 또래 집단 안에서 자신을 조정합니다. 물론 이 관점은 부모를 향한 과도한 비난을 줄여주기도 하죠. 아이의 모든 문제를 부모의 실패로 돌리는 태도는 조심해야 할 것이에요. 동시에 아이를 더욱 복잡한 존재로 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 뒤에는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친구 관계, 집단 안에서의 위치, 사회적 기준, 개인의 기질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은 그 복잡성을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육가설은 아이의 성격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검토합니다. 해리스는 이 믿음이 충분한 근거 없이 너무나 넓게 받아들여졌다고 봅니다. 책의 핵심은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해온 방식과 범위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이의 성격에는 유전도 영향을 주고요.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서 자라도 서로 다르게 자랍니다. 또 아이의 기질은 부모의 반응을 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래 집단은 아이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아이의 행동은 집과 학교에서 다른 집단에서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설명할 때 부모만을 중심에 두는 방식은 부족할 거예요. 아이의 성장은 부모, 유전, 또래 집단, 사회적 환경이 함께 얽힌 결과입니다. 저는 이 책이 부모 탓으로 사람을 설명하는 습관을 흔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관점에도 남는 질문들은 있죠. 부모가 아이의 성격을 직접 설계하지 못한다고 해도 역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특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모의 이혼, 극심한 갈등, 큰 상실처럼 아이의 삶을 흔드는 사건들도 같은 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 부모가 아이가 들어갈 또래 환경을 어느 정도 정한다면 부모의 간접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에 제가 설득된 부분과 끝까지 걸렸던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